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됩니다. 미국은 왜 갑자기 경제 대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 시장과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와.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의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보빌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는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볼까요? 뭐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팩토리 리오픈. 공장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야 되나? 월갈라. 드디어 일감이 생겼다. 꿈에 겨워서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되겠군 그 말이에요 지금. 후보빌, 판자촌. 나 본 거 같아. 아 진짜. 저때 그 딱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제대로. 이 영화 속 장면은 그 당시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공황의 불황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혹한 재난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미국의 전례 없는 경제 호황 속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이 경제 호황기 당시 대량 생산 기류에 맞춰서 농민들도 농산물을 대량 생산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큰 호황을 맞게 되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출 판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기 전부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은 이 채소와 이 우유를 길가에 던지면서 정부에 항의하는 거예요. 정부는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제 대공황과 맞물려 더 참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원 씨, 예. 혹시 미국의 이 대평원, The Great Plain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평원이요? 대평원. 대평원은 들어본 것 같아. 예,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쵸.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초지입니다. 아주 거기서 농사를 원래 많이 지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도 질 예, 텐데.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네. 만큼 비옥한 땅이고 지금도 미국의 농산물과 목축업의 중심지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1930년대 초부터 무성하던 풀밭이 급속도로 사막화되면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 폭풍이 솟구칩니다. 경제 대공황이랑 맞춰서요? 경제 대공황이 벌어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였는지 잘 안 보여. 아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저 정도로? 이 정도로 뭐예요? 검은 와. 모래먼 폭풍이 일어났던 거예요. 진짜 사막 같네요. 사막이네. 아, 진짜 안 좋은 일이 같이 오는구나. 아니 근데 비옥했던 땅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더스트 보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지 바람이 생성된 지역을 더스트 보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울은 뭐예요? 사발이잖아요. 아예 먼지 사발이 퍼부었다고 해서 이 더스트 보울이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먼지 바람은 한낮에도 칠흑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지붕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천장이 무너집니다. 겨울이면 또 붉은 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세상에 붉은 눈이 있습니까? 모래눈이구나. 1935년에는 기록적인 더스트 볼이 생기는데 높이가 무려 3km였다고 그래요. 와. 또 바람을 타고 이 3,000km나 날아갑니다. 동부 해안까지 갑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뿌옇게 보였다고 해요. 농작물이 남겠어요? 먼지와 모래가 쌓여서 뭐예요? 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휴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좀 씌워줘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량 생산. 농산물을 매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땅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을 갈아엎다 보니 풀 한 폭이라도 견디기 어렵게 돼요. 그러다가 기록적인 가뭄과 함께 사막화되면서 더스트볼이 생긴 것입니다. 인재가 맞을 수도 있네. 자, 이 더스트볼, 이 사람들, 더스트볼러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망연자실. 떠나야죠.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동쪽으로 가지 않아요? 서쪽으로 가는구나. 서쪽으로 가?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럴 것 같아. 무려 250만 명이 떠납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구식 자동차에 살림가지 몇 개를 놓고 온 가족이 떠납니다.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전쟁 피난 같은. 예, 꼭 전쟁 피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갔던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사진을 볼까요?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사진인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주름, 눈빛, 근심, 또 묘하게 애들이 또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아. 밑에 애기가 박지 않죠. 이 모습에서 그 당시 어려웠던 참혹한 환경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구나.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건 후보빌이 아니고 도심 외곽에서 기거했던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판자촌이에요. 이렇게 살았다고? 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왔자면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pay to the bearer on demand. 뭘 지불한다는 뜻일까요? 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달러짜리를 가져와서 내밀면 그 1달러에 해당하는 금을 내줬어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달러와 금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금이 화폐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종이돈인 이러한 방식의 화폐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 전 세계가 완벽한 통화 체제라고 믿었던 이런 근본위 제도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위제 아래에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만큼 돈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금태환을 중지하고 종이돈을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은 전쟁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늘어난 결과로 전쟁 전에 유지되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이제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수입을 했는데 그 결제 대금을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금으로 지불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막대한 양의 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이런 악재가 누적된 결과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입니다. 이처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건으로 남아있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내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대 중엽이 되면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명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GDP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의 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이 전쟁으로 미국에게 진 빚이 약 43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해당하는 전쟁 부채를 종전 60년 만인 2006년에 비로소 다 갚았다고 하니까요. 이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어쨌든 영국을 제낄 정도로 미국이 이제 크게 1위 국가를 딱 차지한 만큼 어떻게 보면 힘도 굉장히 세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드디어 달러가 세계 통화 체제에서 국제 결제 수단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10개월여 앞두고 있었던 1944년 7월 1일에 미국 주도하에 44개국의 대표 73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만들고자 했고 붕괴한 근본위제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이런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마셜 플랜 저희 배웠었어요. 네. It is logical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do whatever it is able to do to assist in the return of normal economic health in the world,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political stability and no assured peace. 미국은 1948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유럽 17개국에 약 1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식량 구입이나 공산품 구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점점 안정돼 가면서 전 세계 경제도 호황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런 호황 속에서 무역 적자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달러의 확산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이죠.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의 공급은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자기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달러를 찍어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1960년대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발행량은 더욱 늘어나면서 금과 달러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되죠. 국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기축 통화인 달러 공급을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기축 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달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은 1971년 8월 15일에 금태환 중지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He is by far the strongest in the world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근데 금이랑 달러를 교환해주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이랑 안 바꿔주면 달러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랑 은값이 올라가겠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는 어떤 여파를 가져왔을까요? 과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미국만의 위기였을까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값이 뛰는 건 국제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던 다른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까지도 결국에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 명시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와 같은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환율을 1,000원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는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자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정환율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동환율 제도죠.
변동환율제가 결정되자 IMF 회원국들은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변화를 계기로 달러가 비로소 온전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막강한 지위를 그냥 갖게 된 것이죠. 즉, 금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만으로 진정한 기축 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엄청난 사건은 또다시 달러와 국제통화체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죠.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 연구자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영어로는 이제 quantitative ease라고 그러죠. 은행에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을 했던 것이죠.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거를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후로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2010년, 2012년에 1차, 2차, 3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푸는데 이때 푼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조, 거의 5천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 10%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요. 2015년이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미국 정부의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22.6%가 내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시 오히려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이 만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연방준비제도는 그 말이 실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 6월에 6월 초죠. 지난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이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막기 위해 그런 금리 인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빨리 하시지. 15년도에.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게 해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저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0.5%까지.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한신 아와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이네요.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뭐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